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셋집 구하려고 줄을 서고 또 제비뽑기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 전세 난민을 피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과연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뭔지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이 국정감사장에 한 전세 난민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이분은 집을 새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김 장관 말대로 홍 부총리는 뭐 집을 새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더라고요. 예, 이미 우리가 직시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항상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문제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법은 현행 임차인이 2년 거주하고 나서 다시 2년 더 요구를 하면은 4년간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보장받는 제도로서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현재 홍남기 부총리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 전세 기간 만료인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실거주하겠다 그러면은 또 재갱신 계약 요구권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의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군포의 아파트를 8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자 역시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주민등록 재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 나 2년 더 살겠다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이유로 계약이 불이행된다면은 매도자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 배액의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새로 집을 계약한 사람은 다른 집을 또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물론 임차인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통보했음으로써 꼭 1월 달 안에 집을 비워주고 새로 이사를 해야만 되는데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모든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해진 게 이번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력을 한 번 더 무조건 해줄 수 있게 됐고 그거를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려면 실거주라는 조건을 그렇죠.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포에 있는 집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홍남기 부총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왕에 있는 집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하고 있고 세입자가 지금 행사를 한 상황이죠.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두 집 다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굳이 가시려면은 홍 부총리가 이제 의왕에 있는 그 집에 자기가 본인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실거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홍 부총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의왕시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은 또 예상치 않게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야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분도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 김재필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3법이 사실은 개정될 때 우리가 입법 폭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또 현실 적용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을 하고 조금 적용 유예 기간들을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그 명분은 분명히 살릴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냥 간과하고 사실은 강제로 우리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입법이 되자마자 시행에 들어갔던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 부총리 자체가 사실은 전체 우리 국내의 부동산 정책에 지금 사실은 뭐 최고 어떤 책임자의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본인이 결국은 이러한 입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문제점으로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로 지금 현재는 남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의왕시와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그 분양권, 네네. 주상복합의 분양권 부분도 결국은 내년 21년 8월까지는 전매가 안 되죠. 전매 제한이 걸려 예.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집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정부가 만든 임대차 3법 자체가 세입자 혹은 무주택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그 과제나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더 참 황당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듣고 있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다른 집을 알아봐야 네. 된다는 그 참 무책임하면서도 네. 무능하면서도 사실 보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냐. 즉 국민들이 현재 현장에서 이 전세와 관련해서 전세 난민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전세 난에 상당히 모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을 듣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이 다른 집 알아보라는 그런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간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던진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나 이 정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무책임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 등을 통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새 집 알아봐라 굉장히 뭐 쉽게 들리는 소리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땐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하다 생각하세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저기 부총리 입장에서 원칙대로 하기에는 국민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많고 이거를 사적 개혁이라고 주장해서 사적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공론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론화를 시켜놓은 입장에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고 그 진퇴양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박사님이 이거를 정치인의 어떤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이제 좀 표현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를 못하겠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 계약에 있어서 어떤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입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과거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고 각 당의 의원들의 어떤 입법 법안들도 수십 개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상태에서 21대 국회에 와서 논의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의 저는 범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입법이 규율돼야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에는 항상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 구멍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차 개정에 의해서 이제 법의 어떠한 흥결을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가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어떤 이런 사태는 어떤 새로운 임대차법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서 그 2년으로 늘어나는 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딱 집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 저도 네. 똑같이 새 집 얻으세요 아니면 사시든가 이왕 다주택자가 될 거면 한 채 더 산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돈이 없어갖고서 집을 안 사갖고 어떤 문제는 아니죠. 근데 공직자가 다주택자다라는 어떤 그 비난을 지난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면서 생겨진 불거진 문제고 또 이런 부분들의 유사 사례가 국민들한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홍남기 사태를 보고 여기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도 보완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재무 소장의 그 의견에 반박하거나 또는 우리 그 조정규 박사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그 딴 집을 알아보세요.
사실상 우리 두성규 박사님 말대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물론 답은 그거지만은 정말 무책임한 책임인데요. 정말로 보면은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두성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답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굳이 개인의 어떤 물론 이제 부총리라는 어떠한 그 위치에 있고 또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안이지만 그 해결 방법까지 장관이 제시를 해서 그거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또 그것이 언론에서 회자가 돼갖고 나온다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대책이라는 얘기죠. 네.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시는 부분은 그걸 거예요. 지금 나도 전셋집 구하기 힘든데 그래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홍남기 부총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가 됐으니까 지불한테 더 산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택일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집을 구해야 사실 되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전셋집을 살고 있는 이쪽 단지에 있는 전세 시세가 최근 들어서 한 2, 3억 정도 또 올랐다고 하고 또 의왕에 있는 집은 9억 원이 넘으면서 전세 대출도 어려워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대출 받아서 전세를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집을 좁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에 집을 마련한 이유는 국회와 서울청사 또 뭐 여의도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청와대도 가야 되고요. 이런 동선을 감안했을 때 서울에 집을 찾은 거거든요. 그럼 서울에 집을 찾는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전세집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홍남기 부총리를 굳이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두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뭐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을 예상을 미리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무능한 그 부분이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런 상황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이미 예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홍 부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흑수저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2, 3억 이상이 가격이 올랐는데 아마 공무원 부총리 급여가 저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직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에 2,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하거나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정부가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부분들을 지금 대부분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전세금 다른 곳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전세 자금을 갖다가 더 추가 확보한다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 부총리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말 얼굴에 어떤 정말 철팔 가는 식으로 하면서 의왕시의 그 세입자 보고 나가달라. 내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이제 그 실거주 하겠다. 이 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가 실거주니까요. 내가 집주인으로서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정말 얼굴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집에 오시려는 분은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나가서 다시 또 다른 어디에 집을 찾으셔야 전세 되는 난민이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겠네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 마포구 이 주변에 있어서 추가적인 아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평수를 줄여가는. 그렇죠. 지금 있는 공간보다 훨씬 가격에 맞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면 굉장히 줄여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전세 보증금 규모가 한 6억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경기도로 옮겨가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 외에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해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처음에 만들 때는 한 2달 길면은 한 2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책의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국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1, 4분기 혹은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다. 이것은요, 많은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혹은 또 세입자로 있는 분들의 가슴을 정말 찢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많이 해결된다면 다행인데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시내 상황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원래 예를 들어 4만 호 좀 넘어졌던 그 물량들이 내년에 2만 5천 호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도 상황은 지금보다 이 전세 시장은 더욱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지지 아마도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현미 부총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김현미 장관이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뭐 개각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정말 그냥 책임 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세입자들의 마음은 지금 기댈 데도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 추운 겨울을 또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게 시점이 있잖아요. 계약이 보통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쯤에는 또 다른 뭐 계약을 갱신하라든지 다른 집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의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듣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홍남기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총리라는 신분이 있고 또 개인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홍남기 씨겠죠. 두 박사님 어떻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홍남기 부총리가 아닌 개인 홍남기의 경우에 집을 구하고 하는 거는 그분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제도를 가지고서 이 제도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책이 세팅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은 이제 서로 상반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이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임대차에서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게 1989년이잖아요. 그렇죠. 89년에서 지금 2020년까지 무려 40년 만에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 게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는데 그 4년도 법으로 보장되기에는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라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조건부죠. 이제 예.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와 같이 셋이 주택이 이제 3개가 대상이 됐는데 셋 다 그렇죠. 세입자인 경우에 집을 팔거나 하는 어떠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어떠한 사례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여론 환기가 됐을 거고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돼서 진짜 임차인들한테 피해만 갔느냐. 그리고 진짜 임차인들의 전셋집이 구하기가 힘들어져 갖고 전세 난문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옮겨갈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갱신율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갱신율이 2020년 9월 현재 60.4%입니다. 60.4%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다면 기존의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중에 60.4%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약갱신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게 7월 3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한 74일 정도, 한 80일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8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세입자의 60.4%가 계약갱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9.6%의 주거 불안전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시행한 기간이 2달 조금 넘고 이제 10월 달 중순에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분기별 계획으로 나와준다라면 이것이 또 70% 이상 만약에 갱신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랬을 땐 상당히 주거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지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일부 극단적인 사례 아니면 일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임대차법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전세가 더 불안해지고 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그걸 평가하기에 너무 좀 시기상조고 그리고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려운 이런 일까지 벌어져야 되나라는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세입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의 면접을 본다거나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단체로 집을 보는데 뭐 줄을 서서 들어가서 본다거나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을 보려고 집 앞에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집을 계약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도 또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좀
박사님한테 질문하시는 예, 먼저 네네. 말씀을 듣고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이 소장님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즉 임대차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슈가 쟁점화되고 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매매 시장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월세 시장의 지금 당사자들은 사실 모두가 다 100%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나 월세 수요나 모두가 다 실제 그 해당되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박한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실수요자라는 개념이죠. 실수요자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이 현재 정부의 어떤 임대차 3법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임대차 관련되는 법령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의 상황에 있어서 아까 2달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런 전세 임대차 3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으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68주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단순한 전세 물량의 부족을 넘어서서 정부가 또 규제, 즉 실거주 요건들을 강화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사실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집에 본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거주를 입주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물량 속에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전세 물량 자체를 더욱더 줄여버리고 또 이 줄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사실은 지금 대출 부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두고 사실은 시장 관련되는 법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예상되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세 난민의 가슴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까 좀 그런 말씀 비슷한데요.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갖다 찾아라. 우리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상황에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불안감과 또 불만들을 갖다가 더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한가하게 기다려봐라. 이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네, 소장님. 할 말까지 포함해서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린다면요. 자,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를 준 기존의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예. 기존의 그 집주인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길거리에서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어딘가...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사는 집인데 이 집은 내가 전세 사는 집이고 이 집은 내가 투자해 놓은 집이고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실거주 요건이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원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시장에 또 하나의 매물이 생기는 겁니다. 빈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땐 전세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차피 매물은 사람은 살기 좋은 곳 또는 내가 원하는 거주 요건이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입법이나 3법을 시행하기 전에도 늘 전세 부족의 문제는 생겼고 그 전세 부족의 문제가 바로 전세 가격이 66주 상승해온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거기에서 내몰리는 세입자들은 제가 봤을 땐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최근에 그 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세 수급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수인데 이게 원래 100보다 수치가 높아지면은 공급보다는 매물이 더 많아져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지난주에는 191.9 그래서 2013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200이 맥시멈이거든요. 200이 최대죠. 거의 0에서 200까지인데 191.9라는 숫자 자체가 전세 공급, 전세난을 정말 지표로 숫자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전세 수급 지수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전세 수급 지수가 200이 맥시멈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2011년인가 2013년에 얼마까지 올라갔냐? 196.6이 최고 수치입니다. 현재는 이제 192점 얼마인가 하니까 아직까지 수치가 좀 여유가 있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서울,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맞고 전셋집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맞는데 그 전셋집이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 사례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 때문에 부족한 것이냐 어떤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지. 그 연관성이 만약에 없다라면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원인을 거죠.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네, 그렇죠. 되는 그 원인을 거니까요. 찾지 않고서 무조건 이거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니 이 불안정한 것은 임대 입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털어줘서 이 숨통을 터줘서 이 주택의 매물이 나와서 이 전세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설정된다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좀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정부도 뒤늦게나마 좀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고 지금 요즘에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 끼인 집을 매매할 때 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이 계약서에 적어 넣겠다, 명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교수님? 이렇게 뭐 계약서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적어 넣는다는 게 과연 전세 난의 해결에 좀 뭐 아니면 혼란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정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은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집을 매매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그 말은 유효하다는 그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유권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후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노력의 효과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그 국토부의 그 생각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명시하겠다 그러는데요. 왜냐하면은 공인중개사법하고 주택임대차법은 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특별법 우선주의 그래서 항상 주택임대차법이 우선 적용시 되고요. 예.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임대차법 6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임대차법법에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야 계약갱신 청구권 하지 않으면은 안 주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서 엄격한 법 적용도 필요하지만은 그 명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이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 세입자 보호의 모든 규정들이 치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도 있지만 신규 세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세입자가 새로운 되는 이제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 세입자 보호에 대중 치중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사 여부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해서 계약서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행사하겠다 혹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번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적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관련되는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처럼 규제를 의사에 대한 반하는 내용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집주인이 그걸 믿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는 행사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이든 뭐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단은 조항은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두 박사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이것을 강행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죠. 예, 이게 예. 실질적으로 개정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나머지 관련 규정들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앞으로 이제 추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겠다 아니면 뭐 안 하겠다라는 이런 걸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그 대원칙에 좀 위배될 수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강행 규정한다라면 사실 위헌적 요소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것이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주택이 쉽게 얘기해서 좀 풍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의 공급이 충분해갖고 전셋집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랬다가 다 안 하게 된다 그랬을 땐 주택 시장이 더 혼선이 특히 전월세 시장이 더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명시화하는 거는 좀 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추후적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모든 기재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제대로 했니 안 했니 뭐 이렇게 해서 또 공인중개사 업역에서도 상당한 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어떤 권고 규정으로 남아줘야지 이런 것들을 강행 규정하거나 제도화한다는 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뭐 비법이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지만 마땅히 없지 않나라는 것도 그 들거든요.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예. 이번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그동안 지금 많은 유권 해석까지 나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충분한 다 합의가 되고 세입자의 여러 가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믿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갑자기 세입자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재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에 있어서 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수자가 등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더라도 나는 매수자인데 나는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 해서 실제 들어가 살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매수하는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만 해주면은 실제 지금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는 매도자와의 다 모든 계약이 체결이 됐지만 세입자가 버팅기는 상황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매수자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은 기존의 매도자, 즉 집주인의 그 권리 행사, 실거주 의사의 표시와 마찬가지에 그걸 연결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실제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우선 급한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기존에 나왔던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의 법이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자체의 법 제목상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좀 불리한 면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조항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헌법상 이념이 주거복지라든지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한 경제적 약자인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우선순위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야기되고 최근과 같이 이렇게 풀기 어려운 난제까지 저는 하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팅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장단점들을 취합해서 제도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정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안정화돼 잡혀나가는 과정인데 현재는 법 시행한 지 이제 3달도 안 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오늘 혼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김현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989년도에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혼란이 한 5개월 정도 갔다. 근데 이번에도 5개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언제쯤이냐일 거예요. 뭐 안정된다 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 안정이 돼야 되고 그게 언제쯤일 것인가일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러면 지금 5개월이 만약에 지났다 치면은 올해 다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 먼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임대인도 보호하고 임차인도 보호하는 법인데요. 예.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그 법조항에서 보듯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보호하고 임대인도 보호하지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좀 강할 뿐이죠. 그 의무 보유 기간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예. 보호에 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물론 1980년도에도 일정 기간 시일이 지났었습니다. 예. 근데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이것보다는 최소한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6개월 정도는 지나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이게 안정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수급불균형. 자, 임차인은 새로 들어갈 집이 부족하고 임대인은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자기에게 페널티가 매기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원활한 주택 공급, 전세 물량이 많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그 홍남기 그 부총리의 그 집을 하나 사례를 보자고요.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사를 물어봤을까요? 자, 재계약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재갱신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계약했다면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만의 잘못이죠. 그런데 임차인한테 물어봤을 때 임차인이 저는 재갱신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듣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다 받았는데 아니다. 나는 법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 임대인은 그 배액을 물어줘야 되고 또 들어올 사람은 길거리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임차인은 살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서로 얘기가 분분했었지만은 신의 측 금반원의 문제이죠. 한 번 약속했던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용은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저는 법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좋은 제도지만 예.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방점을 둔 거지. 임차인을 위한 네, 방점을 둔 그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무게중심이 좀 더 민차인 쪽에 실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사실 전세 시장을 전세 시장만으로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매 시장과 연계가 돼 있고 전세가 보통 전세가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 일부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그러니까 100%인 전세가율이 100%인 뭐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주 뭐 대단지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사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는 하시거든요. 100%는 전세를 살 거면 그럼 매매를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제 혹시 전세가의 어떤 상승과 변화가 또 매매가에 불을 지피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로 본다면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 재산세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정도로 부담스럽게 지금 정부가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전세가 부분이 전세로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산 부분의 관리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고민하고 세금 문제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 각종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를 받는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건이면 전세로 있으면서 깡통 전세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만 되면은 분명히 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예전에도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지는 더 비싼 경우네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굳이 자기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의 요건들은 자기가 충족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전세만큼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들이 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제가 아까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이 부분에서 전세 공급 물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 자체에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에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들은 그 해당되는 그렇죠.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전세로 있는 것이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태에서 대부분 전세로 다 몰려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실거주 요건들의 강화, 즉 그 주택 보유 재건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네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의 그 시행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집중되고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68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이 내년에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의 어떤 반전을 도모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내년에도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들이 즉 전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의 상승과 또 전세 물량의 거의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상황에 세입자들의 어떤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입자라든지 실질적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 이상 넘어가는 주택들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 아파트들 몇 개, 뭐 관악구의 무슨 아파트하고 구로동의 어떤 몇 아파트들은 현재 8세대하고 한 123세대 정도 되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죠. 세대죠. 작은 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 6천인데 전세가가 2억 6천이라면 이거는 전세가가 폭등해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쉽게 얘기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대등해진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이상거래 하나로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 거래의 어떤 이력을 추적을 해서 좀 이 발표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 전세를 주고서 샀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최고가 대비 3천만 원 가까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가격이 2억 6천인데 2억 6천에 전세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내가 주택을 얻는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최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70에서 80%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전셋집들은 아무리 풍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서 집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현명한 어떤 대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깡통 전세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 전세가 지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다른 예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해줄 사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 두 박사님 말씀대로 청약 대기자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억 6천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전세를 사는 이유가 무주택자가 돼서 좋은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적인 구조. 두 번째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대금 대출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의 면적의 전세자금 대출은 훨씬 대출이 쉽기 때문에 이 청약 대기자들이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주택난이 부족하고 뭐 또 이랬다가 만약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거시경제가 나빠지면은 또 한 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깡통 전세다. 이거 지금부터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큰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지금 사실 뭐 누구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이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시장 움직임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2030 언제까지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의 시내 동향을 보게 되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은 지금 매매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안정이다라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강남에
두 개 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0.01이나 0.01이나 사실 그거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서나 혹은 노도강이나 관악구 등에 있어서는 사실은 서민들이 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매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는 가격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갑자기 툭툭 흐르면서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보면 시장 상황에서 향후에 있어서 좀 기다린다고 해서 시장이 더욱더 가격이 낮아지거나 이런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그 가격의 변동 부분과 연결되지 말고 내 집 마련의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여건 충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네. 바로 주택 구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관망하지 일단 말라는 얘기시네요. 주택자라면 청약 시장을 좀 바라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전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전세 세입자의 50% 정도의 어떤 행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전세 시장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서부터 내년 한 6월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 약세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 주택을 마련해야 될까의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지금 현재 2030 세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짧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30 세대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청약 물건을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도심권의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인데요. 이 가격 하락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죠, 사실. 그다음에 또 전세 물량의 문제인데요. 부동산 통계 자료에 보면은 김현미 장관께서도 기다려달라고 그랬죠.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책은 없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올해 공급 물량이 약 41,600세대 있는데 부동산 통계 업체들의 그 사설 통계에 보면은 내년 공급 물량은 21,600. 그럼 어떻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내년, 내후년 전세 시장은 제가 불안감을 조성한 건 아니지만은 더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재개발 재건축 예정되는 그런 공공 재개발 물량을 한번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해답을 찾기가 늘 부동산 이슈를 다룰 때마다 해답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 실타래를 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동산 정책에 좀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재필 교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